사자가 영양을 사냥할 때 알아야 하는 것.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들이 영양을 사냥한다고 하자. 이때 사자들은 영양 무리에 그냥 달려들어 사냥을 하는 게 아니다. 무리를 덮치기 전에 미리 어떤 영양을 공략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한 마리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사자들은 사냥에 들어가기 전 멀리서 관찰하면서 그 영양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때 알아야 할 정보는 그 영양이 얼마나 빨리 뛰느냐, 그리고 오래 뛸 수 있느냐다. 그 영양의 가족관계는 어떤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취미는 무엇이고 특기는 무엇인지, 친구관계는 어떤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등의 자료는 필요 없다. 이런 정보는 알면 좋다. 하지만 모른다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영양에 뛰는 속도와 지구력을 알지 못하고 사냥을 시작하면 실패한다. 또 영양에 뛰는 속도와 지구력을 잘 안다고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자기들 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뛰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뛸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로 뛸 수 있는지 모르고 영양에 대해서만 잘 아는 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 재테크를 하는 사람 중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엄청나게 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영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양 무리에 뛰어드는 사자와 같다. 영양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땀 흘리며 뛰어다니기는 하겠지만 영양을 잡을 수는 없다. 영양을 잡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가 필요하다. 재테크에 대해 공부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영양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영양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면 영양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의 넘쳐나는 지식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영양을 사냥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영양이 얼마나 빨리 오래 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다. 세상을 잘 알기 위한 정보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는 다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정보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도 다르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 알아야 할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마음가짐, 그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투자의 고수가 되기 위한 단계.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미래 예측을 잘하는 현명한 투자의 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 주식이 오르리라고 예상했었다. 이 기업이 성공할 줄 알고 있었다. 테슬라가 잘 나갈 것을 몇 년 전에 이미 예측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나도 이 사업 아이템을 생각했었다. 나도 이 사업이 뜰지 알았다.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이전에 해당 기업이나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고 괜찮겠다, 투자하자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지금 큰 수익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미래를 예측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으니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래를 보는 것인데 이렇게 미래를 제대로 예측한 실적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투자의 고수가 틀림없지 않을까. 투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 예측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는 급수가 있다. 일본의 유명 주식 투자자 가타야마 아키라는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한 급수를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지 예측하는 단계. 앞에서 미래를 예측했던 사람들,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지, 어디 부동산이 오를지, 그리고 어떤 사업 아이템이 히트를 칠지 예측했던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1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투자자 중에서는 단지 투자 세계에 입문한 정도라고 봐도 된다. 사실 미래 예측은
투자자로 성공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투자에 관심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렇게 많이 미래를 예측하다 보면 맞는 것도 많이 나온다. 미래 예측을 잘하면 현명하다,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예측은 부자가 되기 위한 1단계일 뿐이다. 2단계, 주식을 직접 사는 단계. 2단계는 미래 예측을 통해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식을 직접 사는 단계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에 대해 직접 돈을 거는 행위다. 돈을 건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어떤 의견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맞는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하면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주장에 돈을 걸 수 있느냐고 하면, 그러니까 그 주장이 틀리면 돈을 낼 수 있느냐고 하면 주저한다. 정말로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있으면 돈 내기를 반겨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 돈까지 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거의 지식에 대해 돈 내기를 할 수는 있어도 미래의 지식에 대해 돈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겉으로는 확신한다고 하지만 실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돈을 거는 것은 단순히 확신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돈을 걸 수 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자기가 가진 것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내놓지 못한다.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투자를 할 수 있다. 미래 예측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없다. 돈을 내고 직접 주식을 사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단계, 주식을 많이 사는 단계. 미래 예측도 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샀다. 예측대로 그 주식이 크게 올랐다.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보통 주식 투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과 유튜브에서는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산다. 이것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주식을 많이 사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주식이 현재 5만 원인데 앞으로 7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자. 그리고 5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제 그 주식을 100주 샀다. 1년 후 정말로 그 주식이 7만 원이 되었다. 무려 40% 수익률이다. 500만 원이 700만 원이 되었다. 성공적인 투자라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나? 이 사람은 200만 원을 벌었을 뿐이다. 용돈을 좀 번 것일 뿐 부자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말로 의미 있는 수익을 얻으려면 훨씬 큰 돈을 투자했어야 한다. 자신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 100만 원, 재정 상태에 따라 1000만 원 정도를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몇 천만 원, 몇억 원 어치를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사기 위해서는 주식을 살 정도의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보다 훨씬 큰 확신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크게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냥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4단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단계. 앞으로 미래에 크게 오를 주식을 발견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 그 주식을 많이 샀다. 그 다음에 실제 그 주식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식이 크게 오르는 동안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큰 수익이 난다. 그런데 오르는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이건 또 다른 단계의 이야기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 오르는 것은 기쁘게 바라볼 수 있다. 20% 오르는 것도 좋아하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럼 50%가 올랐다고 하자. 이때 팔아야 할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100%가 올라서 2배가 되었다. 이때는 팔아야 할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10% 오르면 1,000만 원 수익, 20% 오르면 2,000만 원 수익이다. 적지 않은 수익이기는 하지만 이 수익으로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2배가 되면 1억이 2억이 된다. 큰 수익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다. 정말로 여기서 변화가 생기려면 1억이 10억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5억은 챙겨야 부자로의 길이 열린다. 5배, 10배가 될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어쩌면 1에서 3단계보다 이 4단계가 훨씬 더 어렵다. 처음부터 10에서 20% 상승을 기대하고 샀다면 4단계는 필요 없다. 그러나 처음에 현명한 미래 예측을 할 때는 10에서 20% 수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최소한 몇 배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식을 샀을 것이다. 그러면 몇 배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를 예측하는 사람은 많고 주식을 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큰 자금으로 사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5배, 10배, 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은 더 적다. 이 4단계를 모두 넘어설 수 있어야 투자에서 정말로 큰 돈을 벌어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 투자의 4단계 급수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종목은 중요하지 않다. 물고기 잡는 법이 중요하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다. 말 그대로 물고기를 주면 안 된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 당장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고기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고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것을 물어본다. 어떤 종목이 좋아? 좋은 종목 하나 추천해줘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묻는다. 아파트가 좋을까? 빌라가 좋을까? 뭘 하나 사놓으려고 하는데 상가가 좋을까? 오피스텔이 좋을까? 투자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투자 종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종목을 잘 고르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찾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다. 투자 정보지를 볼 때도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지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고는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지금 큰 돈을 벌었을 텐데 10년 전에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지금 큰 수익을 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삼성전자, 넷플릭스 같은 좋은 주식을 고르면 나중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데 종목 선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과 투자 수익을 내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종목을 고르는 것이 투자 수익과 상관없는 첫 번째 이유는 수익은 자기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때 생기는 것이지 좋은 종목을 골랐다고 돈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를 보자.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50%가 넘게 올랐다. 그러나 3년 전 삼성전자를 샀다고 해서 모두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3년 전 가격인 48,000원에 샀어도 몇 개월 가지고 있다가 43,000원에 팔았으면 손실이다. 계속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면 거의 본전이다. 2021년 1월 삼성전자를 산 사람은 9만 6천 원에 샀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3년 사이에 50% 넘게 오른 건 맞다. 그런데 그 사이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은 그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까? 삼성전자 주식은 올랐지만 수익을 낸 사람은 많지 않다. 앞으로 오를 종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실제 수익을 올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가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잘 골랐어도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손해를 본다. 아무리 안 좋은 주식이라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수익이 난다. 주식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는 상관없다. 주식에서 종목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고기를 잡는 것이 좋은지를 고르려는 낚시꾼과 같다. 도미를 잡는 것이 좋을까, 참치를 잡는 것이 좋을까, 갈치를 잡는 것이 좋을까를 정하려는 낚시꾼이다. 하지만 낚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생선을 잡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잡을지를 아는 것이다. 미끼를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어디에서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어떻게 끌어올릴지 아는 게 중요하다. 잡는 방법을 알면 도미도 잡을 수 있고 참치도 잡을 수 있고 갈치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도미, 참치, 갈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연구를 했더라도 낚시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주식 종목을 연구하는 것은 도미가 좋은지, 참치가 좋은지, 갈치가 좋은지를 살피는 것이다. 물고기 종류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도미는 잡지 못한다. 낚시를 하려면 물고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법을 연구해야 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종목을 연구하는 것보다 수익을 내는 매매 기법을 알아야 한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한다. 물론 종목도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매매 기법이 더 우선이다. 언제 주식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래야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샀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코카콜라를 산 사람은 버핏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다. 버핏이 부자가 된 것은 코카콜라 주식을 도중에 팔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카콜라는 중요하지 않다.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하는 매매법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빌라가 좋고 오피스텔이 나쁜 게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빌라를 사고 팔아야 되는지, 오피스텔을 사고 파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 기준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수익을 얻는 것이고, 그 기준이 잡혀 있지 않고 기준이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수익을 내지 못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음식점을 한다고 할 때 한식이 좋으냐, 중국집이 좋으냐, 커피점이 좋으냐 하는 종목은 중요하지 않다. 백종원은 고깃집으로도 성공하고 커피집으로도 성공하고 중국집으로도 성공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운영 시스템이 어떠한가 하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한식이냐 중국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운영 방법을 알면 한식이든 중국집이든 성공하는 것이고, 운영 방법을 모르면 한식이든 중국집이든 실패한다. 한번 수익을 얻고 말 것이라면 투자 종목에 초점을 맞춰도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종목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어떨 때 사고 어떨 때 팔 것인가 하는 매매 기법, 투자 기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신이 적립한 투자 기준에 맞으면 다른 사람들이 잡주라고 피하는 주식이라도 사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사 삼성전자, 애플이라 하더라도 사지 말아야 한다. 투자 종목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투자 기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게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성선택론과 아이덴티티 경제학.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알고 있다. 다윈과 월리스는 생물이 변화하는 원인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제시해 진화론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런데 다윈은 이런 환경 적응론을 주장한 후 고민에 빠졌다. 도무지 환경 적응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동물들의 형태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작새였다. 공작새는 화려한 깃털 장식을 자랑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화려한 깃털 장식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커다란 깃털 장식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한다. 또 약육강식의 자연 환경에서 천적의 눈에 띄지 않게 보호색을 갖추고 주변 환경에 녹아들도록 몸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공작새는 화려한 깃털을 자랑해서 오히려 주변 천적들의 눈에 띄기 쉽다. 진화론의 환경 적응론에 의하면 이런 공작새의 깃털을 설명할 수 없다. 도대체 왜 공작새는 이런 깃털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공작새뿐만이 아니다. 숫사자의 얼굴을 덮고 있는 화려한 갈기도 마찬가지다. 암사자의 깨끗하고 날렵한 얼굴은 환경 적응론으로 설명이 된다. 하지만 숫사자의 화려한 갈기는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눈에 너무 잘 띈다. 몰래 사냥감에 접근해야 하는 사자에게 방해가 되면 되었지 좋을 게 없다. 다윈은 이러한 고민 끝에 새로운 진화 이론을 내놓는다. 성선택론이다. 생물의 주요한 동기로는 생존이 있고 또 하나 번식이 있다. 수컷 공작새는 번식을 위해서 암컷 공작새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암컷 공작새의 선택을 받기 위해 수컷 공작새는 멋있는 깃털을 만든다. 설사 그 깃털이 천적의 눈을 끌어 생존에 불리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화려한 깃털을 만든다. 공작새에게는 번식이 생존만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 개구리와 귀뚜라미가 울어대는 이유도 성선택론으로 설명이 된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크게 울어서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리면 안 된다. 하지만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는 울어야 한다. 암컷이 수많은 수컷 중에서 특별히 자기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크게 울어야 한다. 성선택론으로 볼 때 수많은 암컷과 수컷의 차이, 환경 적응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많은 현상이 이해될 수 있다. 진화론의 성선택론이 경제학으로 넘어와 베블렌 효과가 되었다. 경제학의 베블렌 효과는 과시 효과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사치품에 대한 소비다. 정말로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상품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 경제학의 원칙상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그런데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구매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핸드백이 없어서 핸드백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다.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샤넬이기 때문에 산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눈길을 받기 때문에 산다. 남자들의 경우 스포츠카도 마찬가지다. 몇억 원 하는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를 사는 건 운송수단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공작새가 화려한 깃털을 과시하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스포츠카를 구입한다. 정말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소비하는 재화를 지위재라 한다. 이런 베블렌 효과를 기반으로 새로 수립된 경제 이론이 정체성 경제학이다. 정체성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BTS 팬들은 BTS 관련 상품을 열정적으로 구입한다. BTS가 나오는 콘서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하려고 한다. 가격이 싼지 비싼지 가격과 비교해서 가성비가 좋은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입할 수 있으면 무조건 구입하고 싶어 한다. 상품 소비 자체에서 만족을 얻고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BTS 팬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다. 애플의 경우에는 애플바 집단이 존재한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 애플바들이 있다. 이들은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애플 상품을 구입한다. 애플의 아이폰이 얼마나 더 좋아졌나, 삼성폰보다 더 좋은가 나쁜가, 가격이 적정한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애플 아이폰을 구입한다. 이들의 소비는 애플바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다.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다. 어디에 투자할까를 고려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해당 기업의 상품이 이런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품은 시류를 잘 타지 않는다. 언제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 불황기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매출을 보여준다. 또 잘 풀리면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시장 구조, 시장 점유율로 볼 때 독점 기업은 아니다. 하지만 독점 기업과 같은 힘을 보유하고 있다. 가격을 설정할 때 시장의 일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격을 정한다. 가격 설정자다. 독점 기업의 대표적인 힘이 바로 이 가격 설정자로서의 힘이다. 정체성을 대표하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낮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독점 기업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정체성에 해당하는 지역은 일반적인 수요 공급 원칙에서 벗어난다. 서울 강남의 경우 정체성을 지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서울 강남에 산다는 말 자체가 무언가 다른 느낌을 준다. 단순히 비싸기 때문만은 아니다. 강남의 아파트보다 비싼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있다. 강남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보면 보통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아파트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런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강남에 산다는 이미지보다 나은 이미지를 주지는 못한다. 현재 서울 강남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동네, 비싼 동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위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지위제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다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에르메스나 고급 스포츠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강남 아파트 가격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아무리 고려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강남 아파트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품, 지위제적 상품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보기에는 비트코인도 이러한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품이다.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면 하나에 몇 천만 원 하는 최근의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의 효용성, 이용성을 따져서 가격을 산정하려는 일반 이론에 의해서는 비트코인 하나에 몇 천만 원 하는 현상을 해석하지 못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대표하는 상품, 암호화폐의 대표주자,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상품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그 가격대가 이해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봐야 이해된다는 뜻이다. 이런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품이나 기업은 많지 않다. 정체성 기업은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발견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대상일 수 있다. 시세를 잘 탄다면 상당한 고수익도 가능하다.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정체성 기업은 평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장을 떠나지 않고 관찰하기. 위기가 기회다. 투자에서는 시장이 폭락하고 난 이후가 기회다. 그런데 계속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폭락 기회를 살리기가 참 어렵다. 대부분은 여유 자금 없이 모든 돈으로 주식을 사놓기 때문에 폭락은 그냥 위기일 뿐이다. 그리고 설사 여유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지면 산다. 진짜 폭락에서는 5%, 10%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5%가 떨어지면 폭락인 줄 알고 산다. 10%가 떨어지면 빚을 내서라도 지금의 기회를 살리려고 한다. 하지만 10% 떨어지는 정도 가지고 위기라고 하지는 않는다. 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결국 투자자들은 박살이 난다. 이런 폭락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냥 경제 위기 때만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보통 때는 그냥 은행이나 안전한 금융상품에만 돈을 넣어두고 경제 위기급 폭락이 벌어지면 그때만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몇 년에 한 번만 투자를 해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평소에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실제 평소에는 투자를 하지 않다가 경제 위기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만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당시 한국에서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가 크게 유행했다. 리니지는 그 이전의 게임과 달랐다. MMORPG 게임인 리니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다. 유저들은 그냥 게임 안에서 생활했다. 종일 게임하는 게이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게임만 하려 하는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당시 저자도 리니지에 중독되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리니지를 했다. 리니지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장비가 필요했다. 저자는 리니지 내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상점을 열고 물건을 사고 팔았다. 리니지 내에서 상인이 되었다. 원래 저자가 상인이 되어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한 건 내게 필요한 무기 장비를 구입할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저자는 리니지 내에서 거상이 되었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또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큰 돈을 모았다. 처음 상인 활동을 시작하고 알게 된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별 이득이 안 남는다는 점이었다. 마법 목걸이라고 하면 이걸 30만 아데나에 사서 33만 아데나에 파는 식이다. 물론 10%, 즉 3만 아데나를 벌기는 한다. 그런데 그런 거래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먼저 30만 아데나의 목걸이를 사고 이게 33만 아데나에 팔릴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언제 팔릴지 기약할 수 없다. 그 시간 비용을 고려하면 상인을 집어치우고 그냥 밖에 나가 사냥하는 게 더 낫다. 하지만 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익은 점점 커졌다. 이익을 얻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상인을 하면서 계속 마을에서 상점을 열고 있다. 사람들이 계속 마을을 오고 가며 물건을 팔고 또 사는 광경을 계속 지켜본다. 게이머들은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 때, 팔 필요가 있을 때만 마을에 들른다. 하지만 상인은 사냥을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마을 안에만 있는다. 그렇게 계속 마을에 있으면 어쩌다 금매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는 레벨업이 되어 기존 무기, 장비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걸 처분해야 하는데 제값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마을에 머물 생각은 없다. 대강 팔아치우고 빨리 또 사냥을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게이머들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물건을 내놓는다. 이런 건 먼저 잡는 게 임자다. 하지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을에 있는 상인들 뿐이다. 제대로 된 거래에서는 수익률이 별로다. 그러나 이런 금매를 잡으면 수익률이 아주 크다. 대부분의 수익은 바로 이런 금매물을 잡는 데서 나온다. 둘째, 마을에 계속 머무르며 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모든 물건의 가격을 알게 된다. 또 물건의 시세가 계속 오르고 내리는 것도 알게 된다. 리니지 게임 내에는 무척 많은 무기, 장비가 있다. 처음에 사냥을 하러 다닐 때 저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싶은 무기의 가격 말고는 잘 몰랐다. 하지만 상인 활동을 하게 되니 수백 개에 달하는 무기와 장비의 가격을 알게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전통시장에 갔을 때 가격표가 붙어 있지도 않은데 주인이 수십 개 품목을 보며 이건 얼마, 저건 얼마라고 바로바로 말하는 것은 괜히 그런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 가격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때그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있고 유행하는 것이 있다. 그에 따라 물건의 가격도 오르내린다. 누가 마법 목걸이를 30만 아데나에 내놓았다고 하자. 보통 사람들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구별할 수 없다.
비싸다 하더라도 조금 비싼 건지 폭리를 취하는 건지 구별하지 못한다. 싸다고 하더라도 조금 싼 건지 헐값인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잡아야 하는 가격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마을에 오랫동안 앉아 상인 활동을 하다 보니 그것을 알게 된다. 수익은 순진하고 무식한 게이머에게 비싼 가격의 바가지를 씌우는 데서 나는 게 아니다. 그런 상인도 분명 있었지만 그런 상인은 금방 사라진다. 한번 당한 게이머는 다시는 그 상인을 찾지 않는다. 수익은 바로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데서 나온다.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건 어렵다. 파는 건 항상 시세대로 팔아야 한다. 그러니 수익은 물건을 얼마에 사는가에서 나온다. 즉, 싸게 사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싸게 사기 위해서는 물건의 가격과 추세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물건을 파는 사람의 가격이 싸다는 걸 바로 판단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결국 상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계속 시장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물건과 가격의 움직임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었다.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계속 지켜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의 가격과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수익은 바로 거기서 난다. 또 시장에 계속 있어야만 어쩌다 나타나는 큰 수익의 기회를 얻게 된다. 어쩌다 마을 상점가에 들르는 사람이 대량의 땡처리 기회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게임 내의 상인 세계만이 아니라 투자, 그리고 이외의 다른 부문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비싼지 싼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순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장에 붙어 있는 것이다. 거기서 돈을 벌 기회가 생기고 또 큰 수익의 가능성도 나온다. 평소에는 시장을 떠나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만, 폭락했을 때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에 계속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수익을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 투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더욱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점이 빗나간 대답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 다른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조선시대는 과거에 합격한 관료의 시대였다. 그럼 과거에 합격한 관료들은 돈에 관심이 없고 도덕과 지식만을 중시했을까? 아니다. 조선시대의 부자들은 과거에 합격하고 정부에서 관직을 받은 관료들이다. 지방의 지주보다도 관료가 더 돈이 많았다. 서양 중세사회는 귀족 농노의 신분제 사회였다. 그럼 귀족이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존경을 받았나? 아니다. 돈이 없는 귀족은 곧 평민으로 신분이 하락했고 돈이 많은 평민은 귀족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와 같이 중세사회에서 최상위의 부자들은 귀족들이었다. 자본주의는 돈을 중요시했고 다른 사회체제에서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돈은 어떤 사회에서도 항상 중요했다. 단, 돈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에 따라 사회체제가 정해지는 것이다. 돈을 얻기 위해서 귀족이라는 신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면 귀족사회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관료로 있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관료사회다.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농경사회이며 사냥을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는 수렵사회다. 공산주의라고 해서 돈을 배척하는 사회는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치적 사회혁명을 이끈 사람들과 그 후손이 큰 부자가 된다. 돈은 모든 사회에서 다 중요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에 따라 사회체제가 정해진다. 그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즉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다. 소위 말해서 돈이 돈을 버는 사회, 그것이 자본주의다. 그럼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돈더미를 장롱 속에 쌓아둔다고 돈이 더 생기지는 않는다. 은행에 큰 돈을 예금해 놓는다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은행 이자 덕분에 돈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은행에 오랫동안 돈을 넣어두면 실질 가치로 계산한 돈은 줄어든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경제학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을 꼽으라면 한 명은 애덤 스미스, 또 한 명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스미스는 경제학 학문 분야를 처음 만들었고 케인스는 거시경제학 분야를 만들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서 경제를 조정하는 분야가 거시경제학이다. 케인스는 국가 경제 규모를 결정하는 원리를 처음 제시했다. 케인스에 의하면 국가 경제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국가 경제의 규모는 소비, 투자, 정부 지원, 순수출을 합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케인스 방정식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소비, 투자, 정부 지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입을 덜 하면 잘 살 수 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원, 수출, 수입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이 5가지가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소비는 잘 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먹는다. 아무리 잘 산다 해도 하루 6끼, 9끼를 먹을 수는 없다. 그냥 지금 3끼 먹는 음식의 질이 보다 좋아질 뿐이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소비가 몇 배나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비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 지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수출은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만 하고 수입은 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얻으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수출만 하고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돈을 빼앗아 오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이 수입에 비해 아주 크지 않도록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려 하면 곧바로 국제적으로 부당무역 국가로 낙인 찍히고 징계를 받는다. 케인스 방정식에 나오는 경제 변수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다. 투자가 많으면 경제가 성장하고 투자가 적으면 경제는 쇠퇴한다. 투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다. 국민 경제에서 이자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자율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유발하는 간접 지표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가 증가한다. 정부는 이자율을 조정해서 투자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자율 자체가 아니라 투자다. 투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투자가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인가 아닌가가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국가 수준이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투자에서 결정된다. 물론 투자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기는 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좋은 변호사, 의사가 되고 그렇게 10년 넘게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대기업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임원이 되면 그리고 임원으로 몇 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부자가 된다. 대기업 CEO를 몇 년 지내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더 많다. 또한 열심히 일해서 얻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미국에서도 변호사, 의사, CEO는 분명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자들이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투자를 돕는 사람들이다. 투자를 한다고 무조건 돈을 더 버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투자여야 한다. 일본은 30년 전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때 국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했다. 그런데 투자 대상이 전국 시골의 도로 만들기, 사람이 거의 안 사는 외딴 섬의 다리 놓기 등이었다.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수익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투자였다. 이런 투자는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투자일 뿐이다.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투자, 실패하는 투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 모두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항상 성공하는 투자와 실패하는 투자가 발생한다. 더욱 많이 투자해서 성공하는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자신의 자산 상태를 살펴보자. 그중 얼마가 투자로 분류될 수 있을까? 자기가 지출하는 돈 중에서 얼마 정도가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 자본 투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투자도 포함해서 살펴보자. 투자 비중이 높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투자로 분류될 것이 없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도 그만큼 작아진다. 투자를 늘리는 것이 일단 부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부자들의 지식 창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공의 공식도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농경 시대에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수렵 시대에는 사냥을 잘해야 했듯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조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특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례를 들자면 워렌 버핏은 해자를 두른 기업에 투자하라는 격언을 남겼다. 이를 있는 그대로 한국의 투자 상황에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해자를 두른 기업, 즉 어느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독과점 기업 중 적지 않은 수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는 무엇보다도 투자에서 단순히 오를 종목을 찾는 것보다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정신력과 인내심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투자를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장이 대폭락하는 것을 겪어야 하고 내가 가진 종목이 반토막 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격동에 휘둘리면 안 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망치든 찍은 게 다 맞는 행운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시장이 폭락해도 폭등해도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정신력을 갖추어야 한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책은 경제 현상과 투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투자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과 함께 투자 성공의 확률을 높이고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